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소장입니다.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주로 갖게 되는 오해, 논문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주관적인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개입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주제를 거의 대부분 아이디어로, 이 아이디어는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거나 심사를 받게 되거나 할 때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창의적이고 또는 아이디어성인 생각에서 내가 연구 주제를 접근하는 계기로 삼을 수는 있죠. 그런 게 없다면 도대체 나는 뭘 연구를 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될 거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연구의 주제를 선정할 때 배경이라든지 계기라든지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왜 이 연구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연구의 필요성, 연구 문제 제기와 직결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장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학술 연구 논문에서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심사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연구 논문은 책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 과정에서 나의 어떤 문제 제기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설득 과정에 있어서 비난을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를 없애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근거가 우리가 학술 연구를 하다 보니 이 근거가 학술적 근거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술적 근거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비학술적 근거는 안 되느냐? 비학술적 근거도 될 수는 있으나 가급적이면 학술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 학술적 근거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은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를 통해서 내가 다른 관점이라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가 되었을 때 이 학술 연구 논문이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의 연구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지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적인 근거를 대고 기존 선행 연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맥락의 논문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지적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사실상 논리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논문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요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창의적이고 나만의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성의 생각을 통해서 그냥 문제를 던지고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지.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이거 재밌네 또는 괜찮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 라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다 대면서 일정 부분은 비학술적인 근거를 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학술적인 근거를 대야겠다 라는 계산을 잘 해서 우리가 선행연구 조사도 하고 문헌고찰도 해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 논리적인 과정을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논문이라는 글쓰기, 저는 글쓰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틀짜기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거죠. 논문은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나의 이 논리적인 과정의 흐름을 구조를 짜는 겁니다.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을 해놓고 필요한 콘텐츠, 다시 말해서 이 학술적 근거들이죠. 근거들을 찾아서 그 구성에 맞는 섹션에다가 그 근거를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다만 독자들이 그 자료들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문법에 맞춰서 자료들을 이어주고 그리고 조금 복잡하다 아니면 뭔가가 나열식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내용이 너무 헷갈린다 복잡하다 이러면 그림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목표가 뭐겠습니까? 이 페이퍼를 읽는 독자가 내가 지금 연구한 이 과정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주는 독자를 위한 장치, 수단인 거죠. 페이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가 예를 들어서 글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표가 있고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자라면 그림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어요? 표를 보는 게 이해가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 글을 읽는 게 이해가 빠르겠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간단한 내용이면 글을 읽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복잡하면 표 아니면 그림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뭐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표로 정리해 주는 게 이해하기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막 나타나는 복잡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글을 써주는 것보다, 글을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페이퍼 작업이라는 거는 오로지 나의 연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는 페이퍼로서의 작업을 해주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렇게 독자를 위한 페이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내가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콘텐츠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페이퍼 작업을 그 독자를 위해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학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박사들이라거나 교수님들이라거나 나름대로 이 연구의 세계에서 나 이상의 지식과 경험과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이런 식의 초보자 냄새가 너무 팍팍 나는 이 공감은 가요, 솔직히. 초보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들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은 가요. 근데 허점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지?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지? 그러면 기존 선행 연구는 없었나? 기존 선행 연구와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연구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뭐지? 이 연구를 통해서 뭐 학술적으로는 어떤 가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어떤 시사점을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어느 단계에서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근거들을 최소 한도 내에서라도 찾아 놨었어야 돼요. 아주 조목조목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놓지도 않고 머릿속에서만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 연구 설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은 방법들 중에서 딱 하나만 있다 이러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방법을 썼을 때 내가 자료 수집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자료 수집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분석이 가장 적합한 분석일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분석일까? 라는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방법에 치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정 방법을 먼저 딱 찍어 놓고 딱 선정해 놓고 방법부터 먼저 선정해 놓고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방법을 먼저 점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그러니까 거꾸로 된 방법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구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 거의 뭐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그동안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이게 논리적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시켜서 학술적 가치를 끌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의 근거를 빨리 찾아야겠구나 하면서 이게 거꾸로 가는다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의 동시에 이것들이 차차차차착 거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빨리 연구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어느 정도 연구의 이 역량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법부터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고 근거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논리적으로 탄탄한 설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좀 힘들 거다. 그래서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죠. 이게 이제 실력이 많이 쌓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처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너무 연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너무 분석 방법에 심취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나는 논문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또는 어쩔 때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강좌들이 많아요.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지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잠깐 질문을 던져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적정한 방법을 설명을 듣고 내가 이 방법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자 해서 유튜브 찾고 책 보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를 해도 늦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이 방법도 공부가 되고 저 방법도 공부가 되면서 여러분도 방법론을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방법론을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다라는 거겠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방법론과 문제제기와 근거가 동시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료 찾으면서 바로 이루어지다 보면 설계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차 그런 연구 역량을 키워 나가시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점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연구 설계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